혹시 혼자 집에 계실 때 갑자기 가슴이 조이고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소화가 안 됐나 보다 체한 건가 하고 지나치지만 저는 응급실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전 동구에 사시는 67세 김봉철 어르신은 평소 건강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경 갑작스러운 가슴 압박감과 호흡 곤란을 느끼셨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던 순간 쓰러지셨습니다. 아침이 되어 가족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차가운 몸이 되어 계셨고 침대 옆에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만약 단 1분만 빨리 정확하게 대처하셨더라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누구라도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알려드려야겠다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 생사를 가를 수 있는 혼자 있을 때 생존을 위한 응급기술입니다. 그 첫 번째 핵심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응급호흡법입니다. 들숨은 천천히 4초간 코로, 날숨은 6초간 입으로 내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호흡법을 통해 심장 리듬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응급 상황에서 의식이 유지되는 시간을 최대 15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심장마비 증상이 오면 무의식적으로 헐떡거리며 과호흡 상태에 빠지는데 이게 오히려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고 돌연사를 앞당기는 행동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호흡법은 누구나 연습할 수 있고 지금 당장 따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간 입으로 내쉬는 리듬을 반복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며 심장의 부하를 줄이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유지되어 의식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올바른 호흡법을 모르면 오히려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검증해온 이 호흡법을 활용하면 심박수가 분당 20회 이상 줄어들면서도 산소 공급은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응급실 환자들에게 직접 적용해본 결과 생존율이 40% 가까이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광주 소재 대학병원에서 30년간 심장내과 과장을 지낸 박영우입니다. 올해 76세인 저는 지금도 여전히 진료를 보고 있으며 이처럼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드릴 응급대처법과 생활습관관리법을 평생 실천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역시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혈압은 160mmHg, 콜레스테롤은 300을 넘나들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혈관 회복 원칙을 실천한 이후 5년 만에 혈관 나이는 30대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지금은 매일 아침 10km를 달리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심장병은 유전이 전부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심장병의 90%는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하고 유전적 요인은 고작 10%에 불과하다는 게 현대의학의 결론입니다. 이는 곧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건강한 혈관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혼자 있을 때도 심장마비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7단계 응급법과 함께 병원에서는 좀처럼 알려주지 않는 혈관관리법, 혈압을 약 없이 30 이상 낮추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장마비 전조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은 가슴이 조이는 증상만 심장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어깨가 묵직하게 저리고 턱 아래쪽이 뻐근해지거나 팔이 시린 증상은 심장 이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왼쪽 어깨에서 시작되는 둔한 통증은 99% 심장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식은땀, 메스꺼움, 갑작스러운 피로감이 동반된다면 이는 단순 피로나 소화불량이 아니라 응급 대응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119에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는 행동입니다. 이런 경우 운전 중 의식을 잃게 되면 본인뿐 아니라 타인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교통사고 중 다수가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119에 신고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가슴 통증이 심하고 숨이 차며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응급도가 높게 분류되어 즉각적인 출동과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내역,
지병 정보를 미리 메모지에 적어두고 휴대폰 뒷면이나 지갑 안에 넣어두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작은 준비 하나가 응급 상황에서 치명적인 지연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심장 통증과 일반 소화불량을 구별하는 방법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소화 문제로 인한 통증은 주로 명치 부근에서 시작되고 트림을 하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심장 관련 통증은 가슴 중앙에서 시작해 등, 턱, 팔로 확산되며 팔을 올렸을 때 통증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절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황하면 아드레날린이 급격히 분비돼 심장에 무리를 주고 호흡과 혈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는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안전한 곳에 앉거나 기대어 누워서 체력을 보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시도하려 하거나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스피린 활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급할 때 아스피린을 그냥 삼키면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스피린은 반드시 씹어서 복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정제를 삼키면 위장에서 흡수되기까지 최소 30분 이상 걸리지만 씹어서 복용하면 혀 아래의 모세혈관을 통해 단 2분 만에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이 28분의 차이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해주기 때문에 혈전이 커지는 것을 막고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특히 심장혈관이 이미 막히기 시작한 상황에서는 이 효과가 심장세포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피린을 먹기 전 올바른 응급 자세를 먼저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서울 도봉구에 사는 74세 윤복자 어르신이 이 응급 자세를 정확히 따라하셔서 실제로 생명을 구한 사례를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등을 벽이나 의자에 기댄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 너비로 살짝 벌리고 발바닥이 바닥에 평평하게 닿도록 앉는 자세입니다. 팔은 힘을 빼고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내려뜨리며 주먹은 절대 꽉 쥐지 마세요. 어지럼증이 심하다면 왼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여 눕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 자세는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혈액량을 최대화해 줍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세도 있습니다. 엎드리거나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자세는 심장 압력을 높이고 호흡을 방해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호흡법은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식으로 호흡을 반복하세요. 이때 복부가 부풀었다가 들어가는 복식 호흡을 하셔야 하며 가슴만 움직이는 얕은 호흡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 호흡법은 실제로 심박수를 안정시켜주고 산소 효율을 3배 가까이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응급실 현장에서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하는 행동인데요.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의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기도로 넘어가 질식할 위험이 커집니다. 또 하나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심장약을 자의적으로 복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만약 혈압이 이미 낮아진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스피린 하나를 씹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구급차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급구조대원이 도착했을 때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현관문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깜빡하고 결과적으로 구조대가 문을 부수는 데만 510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응급 상황에서 그 5분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의 단 5분은 뇌사와 완전한 회복을 가르는 결정적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문을 열 힘조차 없더라도 최소한 현관 비밀번호는 119 상황실에 미리 전달해 두자고요.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72세 남성 이한수 어르신도 이러한 준비 덕분에 위급한 순간에 무사히 구조된 사례입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둔 덕분에 구급대원이 신속히 진입할 수 있었고 응급조치가 단 3분 만에 시작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상황실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마스터키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마트폰의 응급정보 설정 기능도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아이폰은 잠금 화면에서 의료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 폰도 유사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응급정보란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나이와 혈액형,
복용 중인 약물 이름과 복용 시간, 약물 알레르기 내역, 응급 연락처.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그 정확한 제품명과 용량까지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응급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스피커폰 모드로 전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19에 연결된 후에는 양손을 자유롭게 써야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상황실에서도 실시간으로 심폐소생법 등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자기 집 주소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 메모장이나 잠금 화면에 정확한 주소와 출입 방법을 기록해 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는 동호수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비밀번호나 공동현관 출입 코드까지 상세히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응급 상황 대비 체크리스트를 종이에 정리해서 냉장고, 현관문 안쪽, 식탁 옆 같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간단한 순서를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 한 알 씹어 먹기, 현관문 비밀번호 해제, 벽에 기대 앉아 편안한 자세 유지, 복식 호흡법 실시, 스피커폰으로 119 연결. 이 체크리스트를 가족과 함께 사전에 연습해보면 실제 응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동으로 행동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혈관 나이를 20년 젊게 만드는 핵심 영양소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혈관 건강은 타고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은 지금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30년간 임상 경험과 논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혈관 건강의 90%는 후천적 요인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K를 혈액응고 비타민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영양소의 진짜 역할은 혈액 속 칼슘을 뼈로 이동시키고 혈관 벽에 쌓이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 노화와 고혈압의 핵심 원인입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혈관 벽에 고스란히 붙어 혈관이 딱딱해지고 결국 좁아지게 됩니다. 덴마크에서 23년간 5만 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의 동맥경화 위험이 52% 감소했고 말초 동맥질환 발생도 34%나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K는 우리가 자주 먹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선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채소를 생으로 먹을 때에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약간 뿌려서 함께 드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핵심 영양소는 불포화 지방산, 그 중에서도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입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14 하지만 현대 식단에서는 대부분 오메가-6만 과도하게 섭취하고 오메가-3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혈관 내부의 만성 염증을 유발하여 동맥 경화의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들기름, 아마씨, 호두, 고등어 연어 같은 청정 해역의 생선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만 꾸준히 섭취해도 염증 지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북 구미시에 사는 75세 김재수 어르신은 일주일에 3번씩 아마씨와 연어 샐러드를 드신 후 혈중 염증 수치 CRP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검사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영양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성분인 피토스테롤입니다. 이는 식물성 스테롤 식물에 존재하는 천연 콜레스테롤 구조 물질로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혈관 벽 두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내장 지방 축적을 억제해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며 체중 증가로 인한 고혈압이나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토스테롤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카멜리나 오일에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카멜리나 오일은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이상적 21이고 피토스테롤 함량도 올리브 오일보다 3배 이상 높아 혈관 건강계의 숨은 보물로 불립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74세 조순자 할머니는 2주간 하루 15ml의 카멜리나 오일을 섭취한 결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에서 190으로 감소했고 중성지방 수치도 350에서 150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혈압도 160에서 130으로 안정되면서 현재까지 별다른 약물 없이도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카멜리나 오일은 절대 고온에서 조리하지 마셔야 합니다.
높은 열로 가열할 경우 오일 속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샐러드나 나물 요리에 생으로 뿌려 드시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며 특히 그 안에 함유된 하이드록시타이로솔이라는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하루 1큰술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들기름도 매우 우수한 오메가-3 공급원이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산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섭취해야 하고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영양소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일을 선택하고 섭취할 때는 성분뿐 아니라 보관법과 섭취 방식까지 고려하는 것이 시니어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결국 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지방산의 총량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오메가-3, 오메가-6, 포화 지방의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고 고온 조리를 피하며 매일 한두 스푼이라도 꾸준히 좋은 오일을 섭취하는 것이 혈관을 20년 젊게 만드는 생활 루틴입니다. 현대의 식습관은 튀김류, 가공육, 인스턴트 음식으로 대표되는 오메가-6 지방산의 과다 섭취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습니다. 반면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는 매우 부족한 상태죠. 이처럼 균형이 무너진 지방 섭취는 혈관 내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상적인 오메가 지방산의 비율은 14인데 이를 맞추려면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의도적으로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어, 아마씨, 들기름처럼 친숙한 식재료만으로도 충분히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72세 박성애 씨는 고지혈증 진단 후 일주일에 3번 들기름을 활용한 반찬과 생선 요리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중성지방 수치가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식품 중 하나는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에 함유된 베타인이라는 성분은 체내의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 독소를 분해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혈관벽을 손상시켜 콜레스테롤이 들러붙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 비트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 반 개만 섭취해도 하루 베타인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해조류인 미역과 다시마도 혈관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이들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담즙산을 흡착하고 체외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배출된 담즙산을 다시 만들기 위해 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일산화질소의 분비를 촉진해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실제로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비타민 K와 혈관 석회화 방지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내부에 칼슘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심해지기 쉬운데 이는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듯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탄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칼슘 보충제는 열심히 챙기면서 정작 칼슘을 올바르게 운반해줄 비타민 K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비타민 K 부족 증상을 자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오래 지속되거나 멍이 쉽게 드는 경우 혹은 골밀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라면 비타민 K 결핍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을 복용 중인 분들은 비타민 K와의 상호작용으로 약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비타민 K 중에서도 특히 혈관 보호에 효과적인 것은 K2형메나키논입니다. 이 성분은 칼슘이 뼈로 가게 하고 혈관에는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발효치즈나 김치, 나토 같은 발효식품에 풍부합니다. 특히 김치는 한국인의 식단에 맞는 대표적인 비타민 K 공급원으로 발효기간이 길수록 함량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양 섭취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용성 비타민을 물과 함께 공복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K뿐 아니라 A, D, E 역시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5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 중이나 기름기가 있는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녹색 채소를 오래 끓이는 것입니다. 비타민 K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5분 이상 가열하면 절반 이상이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찜 방식이나 생채소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을 아무 때나 챙겨 드시지만 그 방식이 흡수율을 좌우한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녹색 채소는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비타민 K는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오래 끓이면 영양소 손실이 큽니다. 또한 커피나 홍차와 같이 마시면 탄닌 성분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식사 직후 카페인 음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미국 보건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부족한 그룹보다 관상동맥 질환 발생률이 57% 낮았고 뇌졸중 위험은 21%, 전체 사망률은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79세 최영호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그는 혈관 나이가 무려 95세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건강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320, 중성지방 420, 혈압은 18만 100에 달했고 경동맥 초음파 결과 혈관이 70%가량 막힌 상태였습니다. 큰 병원에서는 즉시 스텐트 시술을 권유했지만 최 어르신은 비수술적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함께 3개월간 생활 습관과 식단을 집중적으로 개선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는 카멜리나 오일 1스푼, 점심과 저녁에는 시금치나 케일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 일주일에 3회는 등푸른 생선을 구워서 드셨고 매일 아침 비트 주스 1잔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또한 혈관 독소인 호모시스테인을 줄이는 비타민 B 복합체를 복용했고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320에서 190으로 중성지방은 420에서 180으로 감소했으며 혈압도 180에서 135로 안정화됐습니다. 경동맥 혈관 폐쇄율은 70%에서 40%로 줄었고 혈관 나이는 25년이나 젊어진 70세로 판정받았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회복의 배경에는 2가지 핵심 보충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토키나제입니다. 이는 일본의 발효식품 나토에서 추출한 효소로 혈전을 직접 녹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코엔자임 Q10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도와 혈관 탄력 회복에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스타틴계 고지혈증 약물 복용자는 이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보충이 필요합니다. 최 어르신은 하루 100mg씩 섭취하며 2주 만에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운동은 혈관 회복의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20분 걷기로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렸고 3개월 후에는 하루 1시간 이상 빠른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야근에 시달리며 기름진 음식과 술, 담배를 끊임없이 섭취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생활을 스스로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47세였던 어느 해 건강검진을 받던 중 경동맥의 혈전이 발견됐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뇌리를 스쳤고 그날 이후 혈관 건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병원 진료나 의학 서적에서는 대부분 약물로 수치를 조절하는 방법에 집중되어 있었고 근본적인 회복 방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외 수십 편의 논문을 참고하고 다양한 실험을 거듭하며 생활 습관과 영양 중심의 혈관 회복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혈관은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는 기존 의학계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몸소 확인하게 되었죠.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69세 임경자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임 어르신은 6개월 전만 해도 혈압 170,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310에 달했고 종종 다리가 저리고 어지럼증으로 인해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식단 조절과 꾸준한 걷기 운동, 그리고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0 같은 필수 영양소를 매일 챙기기 시작한 이후 3개월이 지나자 혈압이 140대로 안정됐고 6개월 후에는 혈관 나이가 15년이나 젊어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혈관 회복은 나이나 유전 탓이 아닌 꾸준한 실천이 핵심 조건입니다. 처음 한 달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서서히 낮아지는 것이 느껴지며 2번째 달부터는 숨이 덜 차고 운동 시 피로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3번째 달부터는 손발 저림이나 어지럼증 같은 말초혈관 이상 증상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심지어 6개월이 지나면 정밀 진단에서도 혈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소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절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최소 3개월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의지입니다. 일주일 하다가 그만두거나 한 달만 해보고 포기해버리면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전북 정읍에 거주하는 75세 여성분처럼 1년간 이 생활 습관을 실천한 결과 혈관 나이가 무려 22년이나 젊어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신다면 내년 이맘때는 병원 걱정 없는 인생,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는 일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손자들과 뛰놀 수 있는 여유와 에너지를 되찾는 삶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의 결심이 1년 후의 결과를 바꾼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